여러분,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핀테크라는 용어에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핀테크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사가 자기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IT, 모바일로도 담아낸다는 개념인데요. 현재 우리는 각 은행사가 뱅킹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크핀은 무엇일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금융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기업 등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카카오그룹에서 제공하는 카카오뱅킹,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스마트 금융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현금 사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현금을 대체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카드, 포인트 결제, 가상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MS와 핀, 일회용 비밀번호 인증 등의 간단한 인증 서비스가 자리 잡고 금융규제 완화 및 모바일 결제 앱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 등으로 지급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생체 인식 기술, 블록체인 등에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디지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스마트 금융을 이해하고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디지털 리더, 특히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누가 리더가 될 것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현격한 속도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거대하게 등장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핀테크, 그리고 또 하나가 테크핀. 그럼 핀테크는 무엇이냐? 핀테크는 소위 말해서 금융기업이 테크놀로지를 도입해서 모바일로도 금융 서비스를 전달해보자 하는 그런 트렌드가 바로 핀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니까 당연히 파이낸스가 앞에 있는 거죠. 테크핀은 무엇이냐?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그동안에 여러 모바일로 금융 서비스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는데 이 테크놀로지 기업이 금융 서비스도 전달해보자, 이게 바로 테크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니까 테크놀로지 기업이 앞에 있는 느낌이죠. 조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시티뱅크, 체이스,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모바일로도 한번 제공해보자, 이게 바로 핀테크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구글과 같이, 아마존과 같이, 혹은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그룹과 같이 IT 기업들이, 포탈 기업들이,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여러 서비스를 전달해 왔는데 이제 소비자에게 금융 서비스도 전달해볼까? 네이버 페이 서비스를 전달해볼까?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전달해볼까? 하는 노력, 그게 바로 테크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드는 많은 의문이 핀테크가 이길까? 테크핀이 이길까? 바로 그 질문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금융사들만이 그 금융산업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역이었기 때문에 금융산업 내에서 금융기업들끼리 경쟁해오던 그런 산업의 영역이었는데, 금융산업이 아니었던 다른 비금융기업들이 금융산업에 들어와서 같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 카카오가 송금 서비스를 전달해요. 아마존, 이베이가 지급결제 서비스를 전달해요. 알리바바, 바이두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달해요. 조파, 펀딩, 서클, 이런 다양한 대출 중개 서비스 기업들이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전달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송금이라는 영역, 지급결제라는 영역, 자산관리, 대출 중개와 같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기존 금융사들보다 더 잘 전달하고 있더라. 금융사들이 이런 경쟁이 격화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상당한 긴장감을 갖게 되더라. 핀테크에서 테크핀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전환되고 있더라. 이것이 스마트 금융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현격한 속도로 나름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대변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잣대가 바로 빅테크 기업의 출현입니다. 네, 이 테크핀 트렌드를 대변하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빅테크 기업이라 하면 대표적인 것이 가파 혹은 가팜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뭐가 있습니까? 구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애플, 더하기 마이크로소프트 해서 이걸 뭐라 합니까? 가파 혹은 가팜 기업이라고 하죠. 지금 제시된 이 그래프들이 가팜 기업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더하기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 말고 바짝 쫓아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위 베트라고 합니다. 이 베트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게 베트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팜 더하기 베트 기업들의 모습들, 시가총액을 비교한 모습들이 여기 드러나 있죠.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매우도 중요한 은행사들, 금융사들을 잠깐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GSIB라고 합니다.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 대표적인 게 JP모건, JPM이라고 있죠. 그 다음 ICBC, 그리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CCB, 뭐 이런 여러 HSBC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들을 시가총액을 쭉 나열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GSIB, 30대 GSIB에 들어가는 은행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큰 금융사들이에요. 이런 큰 금융사들을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소위 7대 빅테크 기업들마저도 이 금융사들의 시가총액을 훨씬 더 넘어서고 있죠. 이것은 2019년 말 기준인데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졌고 그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 성장세는 어떨까요? 이렇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시가총액 면에서 마켓 쉐어나 여러 가지 시장 내에서의 파워, 그리고 이 플랫폼 장악력,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 테크핀이라는 이 트렌드가 핀테크 트렌드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통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빅테크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금융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런칭하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2001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낸 여러 금융 서비스들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금융 서비스죠. 하나가 자산 관리, 웰스 매니지먼트, 두 번째는 페이먼트, 지급 결제 서비스, 다음 크레딧, 이것은 신용 대출, 은행 대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슈런스, 보험 서비스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 금융 서비스를 확대 편성하고 있다.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테크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소위 금융사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GSIB의 수익성을 보세요. 그리고 가파나 베트의 수익성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수익성도 비교가 안 되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까지 생각한다면 GSIB의 향후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테크핀의 놀라운 등장에 따라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를 보강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R&D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또 많은 M&A를 통해서 기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흡수 합병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이 GSIB, 소위 말하는 금융사들의 핀테크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핀테크 기업과 테크핀 기업 간의 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가야 할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소위 플랫폼사들이에요. 그리고 금융사들은 그 플랫폼 밖에 나와 있다. 어쩌면 소비자가 있다면, 지금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있다면 이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플랫폼사죠. 이 플랫폼들이 직접 금융 서비스든 뭐 주거 서비스든 교통 서비스든 SNS 서비스든 통신 서비스든 모든 서비스들을 중간에서 플랫폼이 다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플랫폼 바깥까지 가서 해당 서비스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금융사들의 기업 접점은 플랫폼사들의 접점 바깥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굉장히 원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이 플랫폼사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혁신적인 그런 배경 혹은 그 인프라 두 가지를 여러분께 꼭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신분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공항에 가세요. 국내 공항을 이용합니다. 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신분증이라고 답변하시겠죠. 신분증 가지고 다니셔야 되나요? 저는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공항에서 옆에 창구가 있습니다. 요만한 파티션이 있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지문과 정맥을 같이 등록하는 창구가 있어요. 3분이면 마무리됩니다. 3분이면 뭐가 됐느냐? 신분증과 함께 지문과 정맥을 같이 등록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이제 저는 국내 공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않는 거죠. 왜? 지문이나 정맥을 통해서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임을 증명하는 순간 모든 지급결제 수단 서비스마저 간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항을 이용하는 또 보딩의 과정에서 신분증을 대신하는 수단으로서 이 생체 인식 기술, 지문과 정맥을 활용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 공항 서비스 내에 다양한 연결된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항 내에 있는 여러 식당 이용, 또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통신 서비스도 있죠. 뭐 약국이라든가 다른 기타 커피숍이라든가 여러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서비스들이 하나와 같이 연결되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지문과 정맥을 공항에 한번 등록만 하면 국내에 있는 어떤 공항을 가든 그냥 신분증과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모든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아주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택시에서 내릴 때 여러분 개별적인 지급결제 수단을 꺼내서 제시합니까? 아니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적으로 결제됩니까? 후자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분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인프라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신분증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과 정맥 외에
홍채, 얼굴 인식, 또 목소리 인식 이런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신분증을 대체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두 번째는 또 다른 경로인데요. 신분증 자체, 아날로그적인 신분증이 전환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예는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다니면 나름대로 디지털 신분증화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엔 좀 몇 가지 오류가 있겠죠. 도자기라든가 허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분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아이디의 추진입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추진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DID 연합이라고 하고 DID 마이 아이디라든가 DID 이니셜 이런 또 라이온 CQO가 추구하고 있는 DID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연합의 디지털 아이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디지털 아이디를 추진해서 뭘 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 디지털 아이디로 나임을 보여주는 나의 신분증을 대신하는 모바일 폰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는 그런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바로 블록체인이 같이 깔립니다. 블록체인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 여러분 그냥 단체 톡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단체 톡방 안에 병무청도 있어요. 주민센터도 있어요. 그리고 민원인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면 디지털 아이디를 제시해요. 그러면 단체 톡방 안에서 그 민원인과 그 조직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센터, 병무청, 국가보훈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이 신분증이 맞다 아니다를 옆에서 확인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블록체인이 활용된 디지털 아이디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인식 기술 혹은 디지털 아이디가 적용되면서 지급결제 서비스라는 영역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냐? 말 그대로 무인 매장, 무인 서점, 무인 카페, 그리고 무인 은행까지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 과정을 간편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저의 지급결제 수단을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생체인식 기술 혹은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나임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미 무인 편의점 등장했습니다. 그 무인 편의점에서는 어떻게 결제를 하느냐? 정맥 인증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페이 결제죠. 노 카드, 스마트폰 또 뭐 여러 가지 다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 카드 그리고 현금 필요 없다. 뭐 그냥 손바닥만 있으면 된다. 손바닥으로 지급 결제를 마무리하는 무인 편의점이 등장했다. 이것은 역시 지급결제 수단에 있어서의 간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 생체인식 기술은 또 어디에까지 적용되고 있을까요?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데 가장 재밌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자동차 속에서 생체인식 기술을 자동차가 인지합니다. 어디서? 자동차에 있는 유리가 저를 인지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 운전자가 졸려해요. 갑자기 운전 중에 졸려해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알람을 울려줍니다. 졸음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운영이 돼도 훨씬 간편해지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 자동차에 타더라도 그 명령을 들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죠. 공유 자동차에도 적용되겠죠. 공유 자동차를 이용할 때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아주 안면 인식 기술로 간편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인증이 여러 산업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 산업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급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금융사들은 이 지급결제 서비스라는 것을 리딩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하는 생체인식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하는 지급결제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1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금융산업 말고도 어느 산업까지 적용되고 있는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타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어디에 있느냐? 호텔에 있습니다. 그럼 호텔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를 왜 도입했느냐? 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첨단화했느냐? 무인으로 된 호텔 안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타면 이 엘리베이터가 나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임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서 내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엘리베이터가 안내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역시 언택트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호텔 직원의 숫자를 줄이고 대신 이 엘리베이터가 일을 해주는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개인 인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말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 마지막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일본의 패밀리마트입니다. 패밀리마트도 이미 파나소닉에서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이 편의점에 도입했습니다. 도입해서 뭐가 된 거예요? 편의점이 무인 편의점화 된 겁니다. 뭐예요? 이 무인 편의점 안에는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 키오스크가 이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나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임을 알아보고 이미 이 안면인식 기술과 생체인식 기술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이 편의점에 가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소위 말하는 무인 편의점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생체인식 기술들을 활용하고 또 그 생체인식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이디까지 활용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 리더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는 우리 기업은 그리고 여러분 이 회사에서 인재로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의 경우 어떻게 디지털 아이디를 적용하고 또 디지털 신분증뿐만 아니라 생체인식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제공했던 서비스를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그 디지털 리더가 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바로 언택 서비스인데 언택 서비스라는 니즈가 커지는 그 과정에서 특히 이런 개인 인증 절차를 가볍게 하는 것이 디지털 리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쇼핑 패턴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죠. 은행 서비스 자체가 오프라인 대면 서비스가 아닌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 모바일로 혹은 비대면화된 환경에서 지급 결제를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대표적인 기술이 개인 인증 절차를 가볍게 하는 소위 말하는 생체 인식 기술과 디지털 아이디가 아닌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비대면화된 환경에서 더 나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이런 기업들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여러 기업들의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산업을 막론하고 어떻게 개인인증 기술, 소위 말하는 생체인식과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한 개인인증 절차의 간소화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기업들은 이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소비자에게 어떻게 더 간편한 이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이 말 그대로 디지털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보고를 할 때 결제판을 쓰시지 않았나요? 아마도 아직 대부분의 회사는 여전히 결제판을 사용할 겁니다. 결제판을 들고 상사 앞에서 상사가 결제하기까지 멀뚱히 서서 기다리는 광경이 익숙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직접 결제를 받는 일은 거북한 업무라고 합니다. 대면 결제를 꺼리기 때문이죠. 한 예로 사직 의사를 밝힌 밀레니얼 세대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카톡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 내일부터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대면화 중심의 트랜스포메이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픈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만나지 않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ERP 시스템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죠. ERP로 결제를 올리고 상신도 올리고 휴가도 올리고 퇴직 과정까지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개인 인증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대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개인 인증 영역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본인 인증 방법이 정교하지 않았는데요. 비대면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상대방이 바로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정교해질 필요가 생겼습니다. 개인 인증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홍채나 얼굴 인식을 통해 로그인하게 되어 있어 본인은 쉽게 잠금 해제에 사용할 수 있지만 타인은 무단 사용이 불가능하게 해뒀습니다. 스마트 본인 인증 서비스가 바로 생체 인증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몰을 아시나요? 1919년 1월에 개장한 대만 최초이자 유일의 무인 편의점 세븐일레븐 엑스스토어는 얼굴 인식 기술에 기반한 출입 게이트, 무인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생체 인증 기술이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인식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현금이나 카드, 이동통신 수단 등의 어떤 지불 수단 없이도 얼마든지 구매하고 계산을 치를 수 있는 획기적인 쇼핑 환경을 창출한 것입니다. 직원도 없고 복잡한 계산도 없고 어떤 지불 수단도 필요 없는 새로운 컨셉의 편의점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개인 인증과 지급 결제 영역을 넘어서서 생체 인증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 없이 핸드페이 결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6개 차시에 걸쳐 산업 패러다임의 6대 물결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 먼저 6대 물결의 천문을 열어줄 비대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겠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저는 6가지 물결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6가지 물결 중에 첫 번째, 비대면화, 언택 서비스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아날로그 경제 시절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경제 시절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같으면 될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오프라인 쇼핑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던 아날로그 경제 시절에는 대면 서비스로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을 펼쳐야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제품도 그 아날로그 시절,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그 매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델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 역시 비대면화된 그 적합한 방식으로 모델 혹은 서비스가 제한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아날로그 경제 시절에는 대면 서비스가 중요했지만 디지털 경제 시절에는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다. 역시 이런 흐름을 비대면화, 언택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도 나머지 5가지 종류의 물결이 있다라는 것을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이번에는 그 5가지 혹은 6가지 물결 중에 하나, 비대면화라는 그 흐름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언택트라는 단어는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너무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언택트란 말 그대로 언컨택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컨택은 뭡니까? 대면하다. 그리고 접촉하다 인데 언컨택, 언이라는 부정관사가 앞에 붙으니까 이제 비대면하다, 비접촉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기서 컨이라는 단어를 빼고 언택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언택 서비스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개인적으로 키오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에도 마침 이 책이 놓여져 있는데요. 2020년 경제전망, 더 책에다가 2020년부터는 웬만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에 사람을 통해 주문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넣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주문을 직원을 통해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그림상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미 86%의 소비자가 나는 이미 키오스크를 선호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숫자는 2019년 통계고요. 지금 현재 훨씬 더 높아진 수준으로 이미 키오스크를 선호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이거 불편해. 나 그냥 소비자로서 그냥 직원에게 주문하고 결제하고 싶어 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아예 직원을 통해 주문을 안 받고 있으니까 반강제적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키오스크를 이용해 보니까 어때요? 이용해 보니 편리해요. 이용해 보니까 유용해요. 그리고 그게 더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새로운 서비스를 더 선호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결국 이 비대면화된 이 서비스에 더 많은 니즈가 부과된다라는 것이 이 비대면화 트렌드를 우리는 거스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비대면화에 대한 트렌드에 있어서 단순히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만 적용하느냐? 지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앞에 나옵니다. 이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는 이 커피를 900원에 판매합니다. 어떻게 아메리카노를 900원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느냐? 키오스크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직원을 이용해서 주문을 받고 전달을 했다면 900원이라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데 키오스크를 들이니까 이 아메리카노 한 잔이 900원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900원을 주면서 사람에게 주문을 하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9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그냥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하기를 원하느냐? 둘 중 질문을 드린다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당연히 900원짜리를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걸 선호한다. 이게 바로 유용성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화된 서비스가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아니라 소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비대면화되고 있다라는 이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화가 단순히 키오스크를 도입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이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이상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한 가지가 바로 모바일 폰과의 연동입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지만 이 키오스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바일 폰과 연동되고 있다.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혹은 대기 순번을 입력해요. 그러면 거기서 30명이 그 맛집에서 대기 순번을 기다리면서 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기 선번에 해당되는 정보가 나의 모바일 폰으로 고스란히 연결이 되고 나는 거기 줄을 서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커피숍을 가든 아니면 경치를 둘러보든 주변 인근의 다른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보다가 이제 내 순번이 됐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시점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키오스크가 모바일 폰과 연동되면서 그 유용성을 더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경로입니다. 당연히 키오스크에 대한 의존도가 소비자 입장이든 사업주 입장이든 다 그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 비대면화된 트렌드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바일 폰과의 연동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기업이 스타벅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타벅스 여러분 점심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죠? 어떻게 됩니까? 점심 우리 직원들 여러분 입장에서 보통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커피숍 가서 커피 주문해서 커피 마시는 이게 우리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꿨어요? 스타벅스가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그 자리에서 주문하고 커피숍 가서 커피를 그냥 바로 받아서 마시는 사이렌 오더 기능이 있어서 뭐 된 겁니까?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한 번도 직원을 만난 적이 없다. 비대면화된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모바일 폰과의 연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저는 특히 은행에다가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행 가면 어떻습니까? 번호표 뽑죠. 그러면 그 번호 순번에 맞춰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작은 키오스크 하나 놓고 해당 순번에 대한 그 정보를 모바일 폰에 연동만 시켜주면 굳이 30분이라는 시간을 그 은행 안에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 비대면화된 모습들은 정말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보통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이제 서류에다가 직접 뭔가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제 계약 과정은 어떻습니까? 모바일 폰 안에서 사인하고 모든 것을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인쇄할 필요도 없어지고 인쇄된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지고 그럼 우편으로 받은 그 계약서를 다시 사인해서 다시 보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양한 이 체인에서 한 번도 대면할 필요가 없어지더라. 모바일 폰에서 모든 계약이 마무리되더라. 이것은 매우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우리 경제에 준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입니다. 왜요? 수출 계약 자체를 성사시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과 수출 기업과 수입업자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까지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굉장히 방역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이제 뭐 하게 됩니까? 비대면화된 환경에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비대면화 서비스, 수출 계약이라는 이 계약과 관련된 비대면화 서비스는 수출 진흥 정책에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100% 제가 피해를 입은 것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이제 서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다 뭘로 했습니까? 네, 모바일 폰 안에서 그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 계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비대면화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비대면화, 언택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단순히 여러 가지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에서만 비대면화 되는 것이 아니라 B2B 거래에서, 그죠? 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비대면화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뭐 교통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용 그리고 불가능했던 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이런 비대면화된 서비스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지금은 우리 국내 기업들을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지금에 이런 기업들이 수출을 계속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이패스를 이제 마련합니다. 지금 이 하이패스는 도로에서 이용하는 하이패스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특별한 창구를 이용해서 기업 간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과 기업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의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출을 진흥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가 이 비대면화된 계약 성사 그리고 비대면화된 미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줌을 이용한 비대면화된 미팅 환경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비대면화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도입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수출입 과정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비단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지역 간의 거래도 더 쉽게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화하면 저는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트입니다. 우리가 마트 하면 지급 결제하는 순간에서 점원과 만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밖에 쇼핑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쇼핑 환경 내에서 점원과 마주할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사양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양이 있나요? 이런 제품 찾고 있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비대면화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마트가 점원을 제외한 채 그런 모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바로 스마트 쇼핑 카트의 개발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미 스타트업 케이퍼가 만든 스마트 쇼핑 카트의 사례입니다. 이 스마트 쇼핑 카트는 제품을 살 때쯤에 이 제품이
어떤 사양인가, 이런 유사한 제품이 있는가, 이 제품의 구성은 무엇인가, 이 제품 자체에 대한 문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카트에다가 하는 거죠. 보신 것처럼 이미지 레코그니션 기능이 있어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순간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주는 쇼핑 카트다. 이 쇼핑 카트 자체가 비대면화된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 쇼핑 카트가 어떻게 더 진보될 수 있을까를 논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월마트의 사례입니다. 월마트는요, 이 카트가 있으면 카트에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는 누구든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손잡이가 나임을 인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체인식 기술인 것이죠. 생체인식 기술, 지문인식 기술, 정맥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스마트 쇼핑 카트 안에 손잡이가 어떤 소비자인지를 이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임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나임을 알아봤으니까 이미 등록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지급결제까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무인 마트, 무인 편의점에 불편한 게 뭐예요? 불편한 거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불편함이 내가 물건을 카트에 담아놓고 지급결제하기 위해서 이걸 다 꺼냅니다. 이 꺼내는 과정에서 하나하나를 찍고 다시 넣어야 돼요. 이거 불편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RFID 기능입니다. RFID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 쇼핑 카트에 물건을 다 담고 그 쇼핑 카트가 나임을 이미 알아보고 제품의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미지 레코그니션 기능을 이용하고 그리고 RFID 기술을 이용해서 뭡니까?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물건을 다시 내리고 다시 담을 필요가 없이 한번 카트에 담은 다음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통과하면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다 스캐닝해서 마치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이 차가 지나갔고 지급결제가 마무리되듯이 RFID 기술을 이용해서 지급결제까지 모든 게 마무리되는 기술, 이게 이 대형마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대면화되어 가고 있는 이 트렌드는 우리가 매우도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비대면화되는 특징, 이런 물결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비대면화, 모든 산업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 산업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무인 마트 가능해, 무인 서점도 가능해, 무인 편의점도 가능해, 그리고 무인 카페도 가능해. 그러나 무인 은행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 전문가들의 주장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무인 은행이 불가능한 그 이유, 첫 번째 근거는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행 서비스는 다른 어떤 산업과 달리 상담이라는 영역이 매우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은행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존중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국에 있는 Agricultural Bank of China, 마치 한국의 농협은행 같은 은행이죠. 바이두가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이 Agricultural Bank of China가 사용하고 있는 ATM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ATM기를 만나면 이 ATM기가 나임을 알아봐요. 얼굴만 가지고 나임을 알아봐요. 그럼 뭐 하느냐? 카드, 신분증, 통장,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은행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생체인식 기술들을 활용해서 간편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미 영국의 넷웨스트뱅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코라를 이미 도입해서 이 소위 말하는 아바타 형식으로 모니터 속에 있는 이 아바타와 디지털 챗봇으로 은행의 업무를 직원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 챗봇 코라의 도입입니다. 이렇게 상담이라는 영역도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어쩌면 은행 서비스마저도 무인은행화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미 국내 챗봇 기업 중에 1위 기업이죠. 와이즈넛이라는 기업은 스마트 뱅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 모든 걸 구현해내겠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대형 실감형 키오스크가 앞에 놓여 있고 그럼 그 키오스크가 나임을 알아보고 그 키오스크와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필요로 하는 은행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방식으로 미래형 무인은행의 그림을 이미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무인화, 비대면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은행마저도 비대면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리면서 내가 영위하고 있는 어떤 산업, 우리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어떤 산업, 그리고 내가 지금 기업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어떻게 비대면화된 언택트 서비스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개인 맞춤화에 빅데이터를 더한 극대화된 맞춤화를 통해 한 사람의 기호와 성향을 완벽히 만족시키려는 경향. 이것을 초맞춤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단순 빅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테크 기반의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객의 취향과 감정을 복합적으로 읽어드린 후 개개인의 스타일에 맞게 상품을 추천해주는 타겟 마케팅으로 고객을 사로잡고자 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유튜브는 우리가 즐겨보는 영상들을 추천해주고 있고 우리는 유튜브가 추천한 영상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TV는 내가 채널을 찾아 돌려야 하지만 디지털 방식의 유튜브는 나의 기호와 성향에 맞춰 채널을 찾아주는 것이죠. 이 또한 초맞춤화 경향을 보여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입니다. 혹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에 대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빅데이터의 기초에 각자의 채무 상환 능력, 즉 빚을 갚는 태도와 능력을 판단해 초맞춤 대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맞춤화 서비스,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을 텐데요. 오늘은 6대 물결의 두 번째, 초맞춤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 패러다임의 6대 물결 두 번째 주제 초맞춤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 강조를 하고 있지만 비대면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면 이번 시간은 초맞춤화, 맞춤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던 아날로그 경제와 전혀 다른 극도의 맞춤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플랫폼은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중국에서 이미 굉장히 크게 히트쳤습니다. 성행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술 대신 마셔주기 플랫폼입니다. 술 대신 마셔줄 사람을 찾기 위한 플랫폼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유독 비즈니스 문화 자체가 이 술을 거절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거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야 할 파트너와 술을 대접해야 된다면 술을 대신 마셔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술 대신 마셔줄 사람을 찾을 때 나의 니즈와 이 술 대신 마셔주겠다라는 사람의 공급이 어떻게 매칭되는 겁니까? 네,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실까? 술을 어디서 마실까? 술을 누구와 마실까? 술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모든 것에 따라서 그 조건이 달라질 텐데 다양한 니즈가 다양한 서플라이가 같이 만나면서 초맞춤화된 그 니즈에 충족을 할 수 있는 서플라이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에게 초맞춤화된 서비스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맞춤화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기업은 역시 아마존입니다. 너무나 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죠? 네, 빠른 배송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배송할 수 있을까? 근데 아마존이라는 전자상거래 기업 세계 인류 첫 번째 기업인 만큼 역시 경쟁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2류, 3위 기업들이 누가 더 빨리 배송할 수 있을까를 놓고 경쟁하고 있을 때 아마존은 배송이 아닌 반송에 주력하고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존은 이미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종류의 얼마만큼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바로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어떤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주문을 안 받습니다. 주문 없이 배송을 해주고 맞춤화된 배송을 해주고 남는 물건을 뭐한다? 반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것이 더 물류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접근인 것이죠. 이런 초맞춤화된 배송은 아마존이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 기업이다. 알리바바 질 수 있겠습니까? 알리바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데이터 컴퍼니다. 우리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을 만큼 여러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배송을 다투고 맞춤화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는 데이터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기초한 초맞춤화된 배송, 초맞춤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가 바로 비자카드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면 뭐 하십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네, 친구들 만나세요? 네, 친구들 만나시면 1차를 어디 가세요? 삼겹살집 가세요? 그러면 2차는 어디 가세요? 맥주 마시세요? 좋습니다. 다른 분? 네, 커피 마시세요? 좋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그런 소비 패턴을 비자카드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매번 소비 패턴을 그렇게 그려가고 있다면 비자카드는 위치 기반 소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나올 때쯤에 이 비자카드는 뭐를 알고 있어요?
이 소비자는 이날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삼겹살집에 소주 한잔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잔 마치고 이 차를 반드시 맥주 마실 거야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위치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소비자가 지금 당장 맥주 마시러 이동하니 맥주 서비스 쿠폰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이 쿠폰, 500원짜리 쿠폰, 1000원짜리 쿠폰을 이용하기 위해서 5만원짜리 소비를 즐기러 이동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그냥 1년 내내 수년 동안,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쓸모없는 그런 쿠폰이 나한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쿠폰을 알아서 초맞춤화해서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초맞춤화된 디지털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디지털 마케팅. 고객별로 맞춤화된 위치 기반 쿠폰을 발송해 주는 거. 이게 초맞춤화된 서비스의 극단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여러 산업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센텀인데요. 센텀은 빅데이터를 기초해서 뭐합니까? 보험 사기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보험 사기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냥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요. 누가 보험 사기를 범행했을까? 근데 보험금 청구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말 그대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니까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런데 이 센텀은 빅데이터를 기초해서 예를 들면 연체가 많은 소비자, 그렇죠? 그리고 과징금이 많은 소비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를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5천만 명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500명만 한정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죠. 뭐가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결국 초맞춤화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사기 예측 모델을 만든 것이죠. 이게 바로 은행 서비스의 혹은 여러 보험 서비스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초맞춤화는 비단 은행 산업, 유통 산업, 어떤 산업을 막론하고 현저한 속도로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초맞춤화는 보시는 것처럼 스티치픽스입니다. 스티치픽스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약 20벌 정도의 옷을 선정해요. 그 선정하고서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이것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5가지만을 골라서 배송을 해주는 데이터 커머스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스타일리스트가 검토한 5가지 맞춤화된 옷을 배송받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만족도가 좋겠죠. 만약에 이렇게 만족도가 있는 제품의 추천이 없다면 이 소비자들은 이 골라주는 옷에 만족도가 덜해지고 반송도 많아지고 비용 효율적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여러 산업에 걸쳐서 초맞춤화라는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주로 이런 초맞춤화된 서비스의 전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여러분들께 사례로 들고 있는 이 초맞춤화된 서비스는 바로 자동차 보험사의 사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프로그레시브의 사례를 지금부터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2대의 자동차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2대는 가격이 비슷해요. 차종이나 모델은 달라요. 그러나 가격대가 비슷해요. 가격대가 같은 2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자도 같죠? 그러면 제가 이용하는 보험 서비스의 가격은 어떨까요? 네,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할게요. 한 대는 제가 거의 매일 타는 차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봤더니 거의 10,000km를 탔어요. 근데 다른 한 대는 거의 탈 일이 없어요. 거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킬로 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년이 지났는데 몇 킬로 탔을까요? 네, 460km를 탄 겁니다. 여기서 문제 제기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 제기? 어떻게 주행거리가 10,000km인 자동차와 460km인 자동차가 보험료가 같을 수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가장 첫 번째 기업이 바로 프로그레시브라는 미국의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이 프로그레시브는 운행 기록 장치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어떻게? 이 스냅샷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냅샷은 자동차 운전석 밑에 부착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행거리, 속도, 급가속, 급감속, 제동 이런 다양한 운전자의 운행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요. 그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요청에 따라서 상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 운전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는 이 운전자의 사고 가능성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사에서 고려하는 그 위험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결국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초맞춤화된 보험료 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프로그레시브의 모델인 것이다. 운행 기록 장치를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맞춤화된 서비스가 여러 산업에 걸쳐서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를 들어드리고 싶은 예가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께?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험,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빅데이터로 활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많이들 이렇게 답변하세요. 주행거리 특약 뭐 이런 거 아니냐고. 자, 주행거리 특약은 아직 빅데이터까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T맵입니다. 보시는 이 사파는 저의 운전 점수를 보여주는 사파예요. 저의 운전 점수, 과속이 작다, 주의가 필요하다, 급가속은 모범적이다, 급감속도 모범적이다. 이렇게 T맵이 저를 평가했습니다. 저의 운전 점수가 몇 점입니까? 지금 현재 70점이라고 나오는데 70점은 T맵 평균이 53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하냐? T맵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 기업인데 이 내비게이션 기업은 그 어떤 플랫폼과는 달리 운전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많이 축적하는 기업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T맵은 나의 운전 점수라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뭐 할까요? 보험회사와 결합을 합니다. 어떻게? DB 손해보험과 그리고 KB 손해보험이 T맵과 얼라이언스를 체결합니다. 얼라이언스를 체결하고서 뭐 합니까? 이제 T맵에서의 운전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보험회사와 공유한다 라는 것에 동의할 경우, 특히 그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얼마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예를 들어서 75점 이상일 경우 더 가중된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 운전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맞춤화된 보험 서비스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RPA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화 되는 거, 디지털화 되는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이 스마트화 된다, 디지털화 된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농장이 혹은 농업이 디지털 전환된다. 그럼 스마트 팜. 집이 디지털화 된다. 그러면 스마트 홈.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사무 환경 자체가 디지털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RPA라고 합니다.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다시 말하면 사무 직원의 일을 누가 대신해준다? RPA가 대신해준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RPA라는 솔루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회계 작성과 같은 회계 결정, 또 여러 재무이사 결정, 헬스케어, 또 휴먼 리소스와 같은 인사관리 담당자의 일,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와 같은 물류관리 담당자의 일, 이런 일들을 누가 대신해준다? RPA라는 솔루션이 대신해준다. RPA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RPA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께 사례를 드려볼까 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사례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채용 솔루션이 도입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요. 왜인지 말씀드려볼게요. 채용 시즌입니다.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원서가 얼마나 들어올까요? 몇만 장, 몇십만 장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몇십만 장의 원서 중에 1000명을 골라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걸 누가 대신한다? 인공지능 솔루션이 대신해준다. 가장 최적의 서류 평가를 누가 한다? 네, 인공지능이 한다. 그게 RPA입니다. 또 이 RPA는 나아가서 이 화상 면접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언팩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례이기도 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솔루션은 이 지원자들과 화상 면접을 진행해주고 이 화상 면접 과정에서 얼굴에 여러 가지 비대면화된 데이터를 축적한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지원자는 뭐 글로벌 마인드가 있다 여부, 적극적인 자세, 기본적인 그런 멘탈, 그런 여러 가지 태도도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인공지능 솔루션은 초맞춤화된 채용 면접을 진행해준다. 대신해서 초맞춤화된 채용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것. 결국 RPA라는 영역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인사관리 솔루션을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토록 정말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이 초맞춤화된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구나.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해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초맞춤화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맞춤화 서비스를 단행할 수 있는 그 근거에 해당하는 기술이 뭘까요? 제가 아마 거의 첫 부분에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란 뭘까요? 빅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또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빅데이터란 뭘까요? 빅데이터. 제가 가끔 이제 강연을 갔다가 여러 중후하신 또 대표님이나 임원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빅데이터란 뭘까요? 그러면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답변이 뭐였냐면 빅데이터가 뭡니까? 하니까 이 임원분께서 빅데이터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빅데이터의 개념에는 그냥 큰 데이터 이외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의 정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맞물려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사이즈 자체가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같이 맞물려 있을 때 빅데이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편의점에 갑니다. 그럼 편의점에 가면 카드로 결제를 하죠. 그러면 그 카드 결제된 정보가 엑셀로 치면 한 줄 딱 쌓이겠죠.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나오고, 그죠? 연령대가 대충 이 사람은 20대일 거야 라고 20대라는 정보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네, 어느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어떤 브랜드를 구매했는지 시간대까지 나오겠죠. 그럼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어떤 시간대에 20대 남성이 어떤 종류의 물건을 주로 구매하더라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이 빅데이터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같이 맞물려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구조화된 데이터는 뭡니까? 얼마짜리, 어떤 브랜드 이런 것이고, 이 사람의 태도 혹은 이 사람의 감정 상태,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외관적인 그런 모습도 찍힐 수가 있어요. 그 정보가. 그러면 이 데이터가 쌓이면 이 한 줄의 데이터 안에는 구조화된 매출액과 관련된 데이터와 이 사람의 개인적인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맞물려 있죠. 이랬을 때 우리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크게 쌓여 있을 때 빅데이터라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냥 작년 한 해까지 1년 동안의 데이터를 구축해놨어, 이거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즈가 커야 되고, 구조화,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맞물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여러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초맞춤화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초맞춤화된 여러분 기업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인재가 되실 거라 확신을 합니다.